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진행을 맡은 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학평론을 쓰고 있고요. 라디오 명작극장의 진행 그리고 내레이션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치해 있는 전라남도 나주에 와서 이렇게 저희 특집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나주에 처음 내려왔습니다. 나주라는 곳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내려와서 보니까 예양의 고장이라는 그런 별칭답게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금성관, 예전에 조선시대의 나주목의 객사라고 하죠. 이렇게 금성관이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어떤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은 그 문장의 소리와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1부에서는 라디오 명작극장이, 그리고 2부에서는 문장의 소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라디오 명작극장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웹진 문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아주 중요한 문학 작품들이 있는데요. 1920년대부터 또 2000년대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 그리고 희곡 작품들을 선별해서 그것을 각색해서 연극 배우분들이 직접 낭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작품을 말씀드린다면 김우진의 희곡 난파, 염상섭 작가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조세희 작가의 칼날 같은 작품들을 방송을 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저희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또 찾아보시고 저희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라남도 나주에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히 고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순태 작가님의 이 대바람 소리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문순태 작가님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문순태 작가님께서 오늘 방송을 또 기념해서 직접 출연을 해주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정이 생기셔서 오늘은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게 됐고요. 대신 저희가 작가님의 작품을 또 방송하면서 그런 기운들 멀리 계시지만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그 라디오 명작극장에 참여하는 스태프들도 이 전라남도 나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주와 가까운 광주 출신들의 스태프들이 많은데요. 우선 문장의 소리, 라디오 명작극장 연출을 맡고 있는 김경주 PD가 광주 출신이고요. 또 오늘 초대 가수로 오신 하림 씨가 광주 출신입니다. 또 라디오 명작극장 각색을 맡으시고 또 연출도 해주시는 박정석 선생님도 광주 출신이고요. 네, 배우분들도 역시 전라도 출신들이십니다. 거의 이렇게 지역색이 물씬 풍기는 방송이 되어 버렸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지역색과 관계없이 보편적인 방송을 지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순태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문순태 작가님은 1941년에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나셨고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이 전남일보 신춘문예의 시로 먼저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한국문학의 백제의 미소라는 단편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문순태 작가님의 대표작으로는 징소리 연작이 있습니다. 아마 장성댐이 수몰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그 이재민들의 고통들 담은 소설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을 비롯해서 걸어서 하늘까지, 타오르는 강, 철쭉제 이런 아주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문순태 작가님의 작품 세계는 한 풀이 과정과 고향 찾기로 문학사에서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순태 작가님이 우리가 가진 어떤 한의 역사와 또 남북한 분단 이후에 그런 실향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끊임없이 써오신 작가라는 것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그 라디오 명작 극장에서 소개할 작품인 대바람 소리가 바로 문순태 작가님이 아주 최근에 쓰신 단편 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대바람 소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바람이라는 건 대나무에서 부는 그런 바람 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 문순태 작가님의 고향인 이 담양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순태 작가님이 2006년에 이제 대학에서 퇴임을 하시고 다시 그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무려 55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무등산 뒷자락에 위치해 있는 마을인데 이게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요.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생오지라고 부른대요. 예, 여러분 오지 아시죠? 예, 그런 오지 마을이란 뜻에서 생오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쓰셔서 그것을 단편으로 묶어서 낸 작품이 바로 생오지 뜸부기라는 작품입니다. 대바람 소리는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어떤가 하면 노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노년의 사랑이란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도 아직 뭐 노년의 사랑이라는 건 감히 짐작하지 못할 그런 영역이었습니다만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자신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대바람 소리의 주인공인 81살의 오동래 여사는요, 광주에서 혼자 살다가 딸이 있는 담양으로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담양천 부근의 관방제숲 그리고 중록원 등을 산책하며 하루를 보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뚝 아래 강에서 숲속으로 올라오다가 가파른 둔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그때 이 노랑 점퍼를 입은 멋진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동래 여사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죠. 그때 오동래 여사는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80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오동래 여사가 30분간 이야기를 나눈 이 멋진 할아버지에게 반했고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화장을 하면서 그 할아버지와 만났던 그 장소를 계속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상큼한 대숲향기 같은 그런 남자인 이 노랑점퍼 할아버지와 또 오동래 여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께 그런 궁금증을 또 던져드리면서 지금부터 이 라디오 명작 극장 대바람 소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배우께서 수고를 해 주실 텐데요. 여기 써 있죠. 최승일 배우님, 그리고 이영숙 배우님, 최영미 배우님께서 열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바람 소리. 작 문순태, 연출 박정석. 81살의 오동래 할머니가 딸의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한다. 나이를 밝히는 것도 할머니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동래 여사라고 하자. 오동래 여사의 화장은 누가 봐도 너무 서투르다. 그는 80평생의 화장대 앞에 앉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니 화장이 서투를 수밖에. 기실 오동래 여사는 떼약볕에 앉아서 호미로 작업을 메고 화장실에 걸레질을 하는 것 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젊어선
시골에서 허리가 휘도록 농사일을 했고 도시로 나온 후부턴 손바닥에 옹이가 박히도록 버스터미널 화장실에 걸레질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화장에 서투른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동안 화장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아온 그녀였다. 그년 주름이 짜글짜글한 이마와 눈초리 주변에 파운데이션을 흑돌집 벽에 회칠을 하듯 뭉텅뭉텅 쳐바르고 있다. 두껍게 바르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뭉쳐서 주름이 도드라진다는 것을 알 턱이 없다. 수치적인 눈썹을 살리기 위해선 바로 그리지 않고 아이섀도우 봉에 짙은 갈색을 묻혀 눈썹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그려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그냥 화장품을 투덕투덕 쳐바르고 눈썹을 짙게 그리는 것을 좋은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아니 엄마, 뭐 하세요? 출근한 줄만 알았던 정혜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 오동네 여선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머쓱해진 얼굴로 딸을 올려다본다. 정혜는 출근하는 척 차를 몰고 집을 나갔다가 마을회관 앞에 주차해놓고 슬그머니 다시 돌아온 거였다. 정혜는 요즘 어머님의 전 같지 않은 행동에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여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터였다. 일주일 전쯤 몰래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한 겹부터가 수상쩍었지만 연유를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앞집 아주머니의 얘기로는 어머니가 날마다 오전 10시쯤이면 짙은 화장에 옷 단장을 하고 외출을 한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화장하는 것 보면 꼭 화장실 걸레질하는 것 같다니까. 아니 콩밭에 호미질하는 것 같아. 화장은 그렇게 힘들어서 빨리 하는 게 아니여. 그리고 엄마처럼 처진 눈초리는 아이라인 그릴 때 중간 부분부터 서서히 위로 올려 빼줘야 해요. 노인들 얼굴엔 생기가 없으니까 복숭아색으로 볼터치 해주면 좋고. 정엔 전에 없던 능청을 떨며 어머니가 쑥스러워하는 것을 덜어주려고 불어 새살거렸다. 내가 해줄까? 냅둬. 여태 출근 안 하고 왜 꾸물거려? 딸의 방에 들어와서 화장을 하다가 들킨 오동리 여사가 평소 그답지 않게 소리를 버럭 내질렀다. 그년 화장하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다. 오래전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파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혜가 불쑥 나타났을 때처럼 민망했기 때문이다. 남정네들이 개미떼처럼 들락거리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자신의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다. 그러나 정혜는 그런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굣길에 수시로 어머니를 찾아오곤 했었다. 엄마, 요새 갑자기 웬 화장이세요? 그동안 통 안 했잖아. 정혜는 요 며칠 어머니가 난데없이 화장을 하는 연유가 무척 궁금했다. 정혜는 지난날 어머니가 화장하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하러 갈 땐 마치 밭에 일하러 갈 때처럼 일부러 부스스한 머리에 낡고 칙칙한 옷을 입어 후줄근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몸에서 한 번도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을 맡지 못했다. 내한큼 문 닫고 출근이나 해. 오동네 여산 화장을 멈추고 손살을 쳐댔다. 정엔 연방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떠밀리듯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려 세웠다. 도대체 늙은 어머니가 화장에 몸단장을 하고 날마다 어딜 가시는지 궁금했다. 혼자 종일 집에 있기가 심심하니까 가까운 노인정에라도 나가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니십니다. 아직 기억력도 좋고 말과 행동이 분명한 것을 보면 치매는 아닌 듯 싶었다. 정엔 언제고 어머니의 뒤를 밟아볼 생각을 하며 출근을 서둘렀다. 오동네에선 딸이 방에서 나간 다음에야 다시 파운데이션을 듬뿍 찍어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다. 손가락 끝이 까끌까끌하게 느껴진다.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를 때마다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따끔거린다. 평생 호미와 걸레자루만 잡고 살아왔으니 옹이가 박힐 만도 하다. 그년 얼굴을 문지르다 말고 눈을 크게 뜨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며 주춤 놀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다른 모습으로 비쳤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 얼굴 중에서 시집온 19살 새색시 시절과 남편이 세상을 뛴 뒤 어린 정혜를 데리고 밭대기를 읽으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때, 그리고 정혜가 여학교에 들어가자 도시로 나와 터미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던 시절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비쳤다.
지난 세월의 마디마다의 얼굴 모습이 흉물스럽게 변했다. 그년 문득문득 자신의 얼굴이 한때 삶의 터전이었던 남편의 고향의 척박한 자갈밭이나 흙부스러기와 가래침과 담배 공초가 널려있는 터미널 화장실 바닥 같다고 생각을 하곤 했다. 자갈밭은 아무리 호미질을 해도 흙이 고르게 파여지지 않았고 힘들여 걸레질을 해도 화장실 바닥은 깨끗해지지 않았다. 방아제로 시집간 새색시 시절 오동리의 얼굴은 동그란 접시꽃처럼 탐스럽고 예쁘다고들 했다. 그러나 32살의 과부가 된 홀 시어머니로부터 모진 구박받아가면서 고기잡이 나간 남편을 기다리느라 풍강에 씻겨 마모되듯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남편은 열흘이나 한 달 만에 돌아와선 밤낮을 주막에서 살다시피 했다. 술에 절어 집에 돌아온 날은 괜히 까탈을 부리면서 겨릅 없이 살 한 점 없이 가벼워진 오동리를 도리깨질 하듯 두들겨 패곤 했다. 다시 고깃배를 타는 2년 후에야 남편의 매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물고기밥이 되자 기다림마저 없어진 오동리의 삶은 바다 위에 부유하는 쓰레기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밀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팔자 사나운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악담을 퍼부어댔다. 유일한 피난처는 밤나무 산자락 비탈진 자갈밭이었다. 봄부터 늦가을까지 그 밭에서 콩을 가꾸고 거두며 서러움을 잠재웠다. 그 시절 그녀의 얼굴은 고난과 심술이 덕지덕지된 새목골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죽자 오동리는 정혜를 들쳐업고 지긋지긋한 방아지에서 도망치듯 광주로 나와 버스 기사를 하고 있는 오빠한테 매달렸다. 오빠는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그는 남자 화장실이 아니라 더한 곳이라도 좋다고 했다. 오빠의 도움으로 터미널 화장실 청소부가 되어 간신히 모녀 목숨 지탱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33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해서 정혜를 대학원까지 보내고 코딱지만한 아파트도 장만했다. 구린내, 지린내, 사람에게서 나는 온갖 역겨운 냄새를 맡아가면서 온몸이 물기 젖은 걸레처럼 질컥하게 살았지만 방아지에서보다 신가는 편했다. 화장실에서 똥 묻은 휴지를 치우고 오줌 싸질러 대는 사내들 옆에서 바닥에 눈 쳐박고 걸레질을 하면서도 예쁘고 공부 잘하는 정혜를 생각하면 온갖 더러움도 사내들의 칙칙하고 음습한 눈길도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었다. 오동연 가슴에 딸에 대한 꿈을 심고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살았다. 그 무렵 그녀의 얼굴은 불에 달구어지고 쇠망체질에 납작하게 펴진 네모꼴이 되었다. 동그라미 얼굴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기다리었다면 세모꼴은 절망과 포기였고 네모꼴은 인내와 꿈이었다. 오동리의 여사는 거울에서 빠져나와 다시 화장을 서둘렀다. 그녀는 화장을 끝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입고 있던 헐렁한 밤색 고무줄 바지와 낡은 쥐색 스웨터를 벗고 장롱 속에서 외출복을 꺼냈다. 한 벌밖에 없는 베이지색 투피스였다. 20년 전 회갑 기념으로 딸과 같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맞춰 입은 옷이다. 그녀는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한 번도 이 옷을 다시 입은 적이 없었다. 양장을 차려입고 밖에 나갈 일이 없어 냄새 나도록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다가 최근에 다시 꺼내 입게 된 것이다. 기장이 짧은 듯하고 몸집이 불어 품에 맞지 않는 데다가 색깔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골라 입을 만한 다른 옷이 없었다. 그렇다고 치렁치렁 한복을 입고 싶지는 않았다. 오동리 여사는 딸을 졸라 좀 화려한 원핏을 한번 사달라고 해야겠다고 마음 다독이며 오래된 베이지색 투핏을 입었다. 온매무새를 고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 어느새 10시가 다 되었다. 대바람 소리 일부 내용 요약. 19살에 시집을 와서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81살의 오동래 여사는 요즘 매일 아침 정성스레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동래 여사의 딸 정혜는 그동안 외모를 꾸미지 않던 엄마가 신경 써서 단장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봅니다. 대바람 소리 2부 시작합니다. 거리에는 봄날 늦은 아침에 넉넉한 햇살이 꽃잎처럼 화사하게 꽂혀내리고 있다.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 춥지도 덥지도 않았다. 오동래 여사는 큰 길을 가로질러 관방제 쪽으로 꺾어들었다. 멀리서 본 관방제 숲이 가벼운 봄바람에 찰랑찰랑 춤을 추듯 일렁였다. 그녀는 담양천변에 자리 잡은 진원의 국수집 앞을 지나서 300년쯤 된 아름드리 늪이 나무며 팽나무, 푸조나무, 옴나무, 벚나무 등이 줄을 지어 숲을 이루고 있는 관방제림 쪽으로 향했다. 도로의 이쪽 저쪽과 강둑의 이쪽 저쪽의 나무들이 기재기하듯 서서 숲의 성벽처럼 길고 길쭉하게 펼쳐져 있었다. 시간 위에 시간이 쌓이고 비와 바람과 더불어 자라온 나무들이다. 오동래 여사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향해 푸르게 솟구쳐 뻗은 팽나무 우둠지를 쳐다본다. 푸름이 고혹적일 만큼 아름답다. 나무는 저렇듯 고목이 될수록 아름다운데 사람은 왜 누추해지는가 싶어 저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나무 껍질을 어루만져 본다. 피부는 비록 까끌까끌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경외감과 강건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살며시 나무의 몸통에 귀를 대본다. 쏴, 쏴, 쏴. 나무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분명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오동래는 뚝길 숲속에 들어서자 누구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무 그늘에 가린 뚝길은 을신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그녀는 되도록 허리를 곧게 펴고 순창 쪽으로 뻗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가 중간쯤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힘없이 벤치에 앉았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두루 살펴보아도 노랑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오동래 여사는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보통 키에 근육질이며 얼굴빛이 유난히 희고 적당히 큰 눈이 노인답지 않게 맑고 깊은 그는 엷은 주색 바지에 황토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점퍼의 노랑 빛깔로 얼굴이 더욱 해맑아 보였다. 여자처럼 연약하면서도 심지가 굳고 친절하고 겸손해 보였다. 오동래 여사는 그를 처음 본 순간 헉 하고 숨이 막힐 것 같으면서 온몸에 피돌기가 멎고 오목가슴 한복판이 송곳에 찔린 듯 찌르르 해왔다. 80평생에 처음 느껴본 야릇한 기분이었다. 그날 그녀가 뚝 아래에서 숲 쪽으로 걸어 올라오다가 둔덕이 너무 가팔라 손으로 땅을 짚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벤치에 앉아있던 그가 내려와서 손을 잡아주었다. 희고 가냘픈 손이 따뜻했다. 엉겁결에 손을 잡은 그녀는 언뜻 노랑 점퍼를 올려다 보았고 잠시 두 사람의 눈길이 찐득하게 엉켰다. 두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촉촉했다. 지금까지 그녀를 거칠고 깔아뭉개듯 뚝별나게 대해왔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붙잡고 둔덕을 올라왔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대로 늙은 팽나무 밑 벤치에 앉았다. 이제 곧 살구꽃이 피겠네요. 그녀는 그때까지도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먼 시선으로 마을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하는 그의 옆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다. 살구꽃이 피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는 여전히 혼잣말처럼 속삭이듯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몸빼 바지에 철진한 낡은 스웨터를 걸친 그녀는 자신의 초라함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남자 앞에서 초라한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껴본 것은 처음이었다. 이 근처에 사십니까? 남자는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리듯 언뜻 일별하는 순간 그녀는 몸도 마음도 경직되어 조그맣게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담양천 건너 중록원의 대숲 위에 머물렀다. 저쪽 중물박물관 근처요. 쭉 광주에서 혼자 살다가 5년 전부턴 딸네 집에 와 있구만이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그의 시선을 따라 대숲을 바라보았다. 굼실굼실 대숲이 파도치듯 일렁이면서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때렸다. 대숲을 바라보고 앉아있자 마음까지도 청청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대숲의 푸름에 취하기라도 한 듯 한동안 대숲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저 곱고 푸른 대나무도 60년쯤 되면 일생에 딱 한 번 꽃을 피우고 죽는답니다. 꼿꼿함과 푸름을 지탱하기 위해서 땅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나서 마지막으로 향기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건물같이 보잘것없는 꽃을 딱 한 번 피우고 죽는다 하니 사람과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도 자식 키워 뒷바라지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환갑 넘으면서부턴 기력이 쇠잔하죠. 거기야 평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버릇처럼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동네 여산 아직껏 대나무 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었다. 그렇지만 평생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아서 잠시 기분이 소소해졌다. 그래요? 그럼 이만. 갑자기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오동네 여사도 따라 일어서고 싶었지만 몸이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국수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이 쉬리도록 꿈을 꾸듯 뒤태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자 어찌된 일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뿐이었다. 그때 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노랑 점퍼와의 만남은 채 30분도 못 되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30분이 30년의 긴 세월처럼 느껴졌다.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가까웠던 사람과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기적처럼 만나 해우를 한 기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통 노랑 점퍼의 모습으로 꽉 찼다. 그런 기분은 평생 처음 느꼈다. 부끄러움보다는 설렘과 함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청청한 대바람 소리가 일렁이는 것 같으면서 심신이 하늘로 가볍게 솟아오르는 듯했다. 처녀 시절 외사촌 언니가 시집가던 날 잘생긴 서울 형부를 처음 보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였던 때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다. 도무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노랑 점퍼의 하맑은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가벼운 바람이 대숲에 일렁이듯 잔잔한 목소리가 쉬지 않고 귓전에서 맴돌았다. 노랑 점퍼의 모습이 어린거릴 때면 어김없이 소소한 대바람 소리가 온몸으로 밀려와 시원하게 그녀를 휘감았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다. 다음 날 그녀는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했으며 서툴게나마 화장을 하고 오랫동안 장롱 속에 처박아 두었던 오래된 양장을 꺼내 입고 관방촌으로 나왔다. 벌써 엿새째 이곳에 나와서 노랑 점퍼를 기다렸으나 아직껏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도대체 노랑 점퍼는 어디에 있을까?
오동네 여산 관방지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건너 중록원 쪽으로 향했다. 혹시 그곳에 노랑 점퍼가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기 때문이다. 홍살문을 지나 운수 대통길로 쉬엄쉬엄 올라갔다. 사방 푸른 대나무로 애둘린 대나무 숲속을 걸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80평생을 언뜻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고단했던 삶에서 잠시나마 자신의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머물렀던 남자가 있었던가 하고 한참 동안 기억을 되작거려 보았다. 잘생긴 서울 형부? 그는 단순히 무더운 여름날 건뜻 뺨을 스치고 지나간 한 줄기 시원한 소슬바람과 같은 존재였을 뿐이다. 그에 대한 설렘은 하루를 넘지 못했다. 더욱이 결혼한 지 1년 안에 바람을 피워 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땐 한순간의 설렘 자체가 후회스러웠다. 그러고 보니 부끄럽게도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세상 떠나면서 마지막 눈 감을 때 이름 부르고 싶은 사람 하나 없고 외롭고 쓸쓸할 때 추억으로 위로받을 사람 하나 없었다. 남편은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고자 기대했던 피난처와도 같았다. 그렇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평온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다. 기다림의 끝은 언제나 실망과 원망뿐이었다. 그동안 혼자 사는 오덕래한테 음험하고 칙칙한 눈빛으로 접근해온 남자들은 많았다. 그들 중에서 어느 남자에게도 마음이 쏠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먹잇감을 노리듯 짐승 같은 고린내와 썩은 살냄새를 피우며 접근해왔다. 그들에게서는 남편한테서처럼 역한 생선 비린내가 아니면 30년 동안 화장실에서 역겹도록 맡아왔던 똥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 상큼한 대숲 향기를 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늘 남자는 모두 늙거나 젊거나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흉물스러운 짐승뿐이라고 치부해왔다. 화장실 청소부 시절 그녀는 남자의 추한 본성을 속속 들이보아왔다. 화장실 청소부로 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였다. 한낮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술이 취해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기 앞에 섰다. 오동래는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사내가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갑자기 휙 몸을 돌려 그녀 앞에 거시기를 꺼내는 게 아닌가. 그녀는 질겁하여 도망쳤고 사내는 화장실이 쩡쩡 울리도록 깔깔대고 웃어댔다. 그날 하루 내내 그녀는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하지 못했다. 한 번은 이마가 훌렁 벗겨진 도수 높은 안경을 낀 의륜이 넘은 노인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 그녀한테 지싯지싯 다가와서는 만원권 지전 석장을 부채처럼 펴보이며 같이 자자고 수작을 부렸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화장실 밖으로 등을 떠밀어냈다. 1년쯤 지나자 술에 취해 치근대는 남자들쯤 아무렇지도 않게 따돌릴 수 있게 되었다. 화장실 청소 5년쯤 지나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작업복 차림의 20살 안팎 젊은 놈이 거시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그녀를 향해 오줌을 갈겨대는 게 아니겠는가. 걸레질을 하다 오줌벼락을 맞은 그녀는 목청껏 욕을 퍼부어대며 걸레로 청년의 얼굴을 싹 문질러버렸다. 그 무렵 오동래가 무서워한 것은 화장실에서 짐승처럼 느물거리고 찝적대는 사내들이 아니라 걸핏하면 찍자를 부리고 청소부 목을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총무과 직원이었다. 그들의 더럽고 치사한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았다. 그들은 화장실 사내들보다 더 영악하고 음흉한 짐승들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발톱 달린 짐승으로만 보였다.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남자 품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다. 오동래 여사는 대나무 숲속 벤치에 앉아 숨을 깊숙이 들이마셨다. 알싸하고 청청한 대나무 향기가 핏줄을 타고 찌릿찌릿 온몸에 퍼지는 기분이었다. 노랑 점포에게서도 대나무 향기가 났다. 그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지금까지 그가 알았던 남자하고는 다르게 느껴졌다. 곱고 푸른 대나무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혹시 어머니가 그리워서 고향으로 살구꽃 구경이라도 간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살구꽃이 지면 다시 돌아올까? 오동네 여사는 목이 탔다. 아니, 마음이 타는 것인지도 몰랐다. 대바람 소리가 푸르게 파도쳐 올 때마다 그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오동네 여사는 점심도 굶은 채 중록원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다시 감방제로 내려와 하염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대바람 소리 2부 내용 요약. 오동네 여사의 걸음은 뚝길 숲속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오동네 여사가 찾는 사람은 다름 아닌 노랑 점퍼를 입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오동네 여사가 언덕을 올라오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손을 내밀어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오동네 여사는 회사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를 가진 노랑 점퍼 할아버지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이곳을 찾아옵니다. 대바람 소리 3부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오동네 여산 몸져 눕고 말았다. 사제에 힘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청길 물속으로 납작하게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그러면서도 가슴에선 부링거리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신마저 흐릿해졌다. 혼몽안 속에서도 노랑 정퍼 모습만은 선명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을수록 얼굴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보였다. 밤염이 없어 한 숟갈도 뜨지 않았다.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온 딸 정혜가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을 보더니 당장 병원에 가자고 성화였다. 오동네 여산 가기 싫다고 버텼다.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물어도 연방 고개만 가로저었다. 딱 집어 어디가 아픈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밤새 몸을 뒤척이며 앓은 오동네 여산 희번하게 날이 밝아서야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났다. 엄마, 일어나지 말고 누워 계셔. 많이 아프면 전화하고. 정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오동네 여산 우유 반컵으로 아침을 때우고 딸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시작했다. 화장을 끝내고 베이지색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정엔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 앉아서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오늘은 기어코 어머니의 뒤를 밟아볼 생각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 서툰 화장에 한껏 몸단장을 하고 집에서 나왔다. 정엔 뒤를 밟기 시작했다. 몸이 편치 않은 듯 걸음걸이가 불안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비척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위태롭게 큰 길을 건너 담양천 쪽으로 꺾어들더니 잠시 주춤거렸다. 노랑 옷에 노랑 모자를 쓴 한 무리의 유치원 아이들이 여자 선생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하나 둘 외치며 지나갔다.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 봄나들이 하는 것 같다. 빨간 자동차가 부옇게 먼지를 날리며 미친 듯 달려오다가 아이들을 보자 끼익 소리를 내며 급정거했다. 아이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놀란 것은 오히려 정혜였다. 오동네 여산 아이들의 꽃무늬에 바짝 붙어서 여전히 위태로운 걸음으로 걸었다. 정혜의 눈엔 어머님 바람만 좀 거칠게 불어도 건불처럼 허공으로 날려가 버릴 것처럼 가벼워 보였다. 정혜는 잠시도 어머니를 놓치지 않고 뒤를 밟았다. 어머니는 광반제에 이르자 누구인가를 찾는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숲이 끝나는 곳까지 바쁘게 내려갔다가 다시 기진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올라왔다. 곧 쓰러질 것만 같았다. 정엔 어머니가 비척거리다가 벤치에 앉는 것을 보고서야 안도했다. 도대체 어머니는 성하지 않는 몸으로
관방제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일까? 당장 달려가서 어머니를 붙들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혜가 알고 있기에 담양에는 어머니 친구가 한 분도 없었다. 평소에 어머니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안일하고 화초 가꾸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늘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여생을 딸과 함께 살면서 뒷바라지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다. 외동딸 정혜를 시집 보낸 후 광주에서 혼자 살던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천식으로 고생을 했다. 정혜는 7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남매와 함께 서울에서 살았는데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간 아버지를 따라 떠나자 이곳 담양에 한지 공예 공방을 마련해 내려오면서 어머니를 모셨다. 어머니는 담양으로 내려온 후 천식이 나았고 기력도 한결 좋아졌다. 정혜 역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다. 하루하루 허공을 딛고 서 있는 것처럼 늘 허전한 마음이었는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외롭지도 않고 의지가 되어서 좋았다. 어머님 벤치에 앉아서도 숲 위아래 쪽을 연방 번갈아 보았다. 1시간쯤 관방제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리를 건너 바쁘게 중록원으로 올라갔다. 정혜가 멀찍이 뒤를 따라갔다. 대바람 소리가 소소하게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땀 흘리고 나서 샤워를 한 것처럼 기분이 상쾌했다. 대바람 소리가 핏줄 속으로 스며들어온 느낌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숨소리가 낮아졌다. 담양에 내려온 후 날마다 대숲을 보며 살고 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다. 대나무 숲속에 이르자 생기를 되찾은 듯 어머니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비척거리지도 않고 대나무처럼 곳곳하다. 어머니는 쉬엄쉬엄 운수 대통길을 올라가다 새길을 지나 왕대 숲이 우거진 사랑이 변치 않는 길의 인공폭포 아래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 같더니 다시 중마고길에서 추억의 샛길로 들어섰다. 철학자의 길 조각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옆구리에 책을 끼고 서 있는 동판 조각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끝내 선비의 길 중간쯤에서 쥐뿔처럼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가 쓰러진 걸 본 정엔 목청껏 엄마를 외쳐 부르며 뛰어갔다. 길 복판에 쓰러진 어머니를 안고 휴대전화를 꺼내 다급하게 119를 눌렀다. 어머니는 개슴츠레하게 눈을 뜨고 딸을 보더니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리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어디가 아파? 정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으나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구급차 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정혜는 이날 어머니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정혜는 오목 가슴에 후벼 파인 듯 마음이 쓰리고 아팠다. 그동안 어머니는 어떤 경우에도 정혜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다. 정혜는 그런 어머니를 바위처럼 강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아픔 때문일까?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마음의 상처가 자아낸 통한의 눈물일까? 통한이라면 어머니의 삶에서 무엇이 그렇게 눈물 나도록 후회스러운 것일까? 엄마, 어디가 아파서 자꾸 울어? 정혜가 거듭 묻자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한 달 전 어머니의 82회 생신을 맞은 날 아침이었다. 정혜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조촐하지만 정성스럽게 생일상을 마련하고 혼자 손뼉을 치며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오동네 여산 자신이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 그대 있음의 마지막 회를 보기 위해 서둘러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을 먹었다. 70대 노부부의 사랑과 죽음을 내용으로 한 드라마에선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홀로 남은 남편이 따라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음식을 먹다 말고 수저를 팽개치듯 상에 놓더니 큰 소리로 탄식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헛살았다. 정혜는 생일상이 부실하거나 외손자들로부터 축하 전화 한마디 없어 서운해서인가 싶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난 헛살았다. 네가 알다시피 이 애미는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60살이 될 때까정 화장실 청소부로 일해서 너를 대학원도 보내고 결혼을 시켰다. 네가 결혼을 해서야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청소부를 그만뒀지야. 화장실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온갖 수모 당할 때마다 너만 시집 가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자만했지. 그럼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본게 내 평생에 누구 한번 찐덥게 좋아해보지도 못했고 또 누구한테 눈물 나게 사랑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으니 참말로 헛살았구나 싶구나. 오동네 여산 갑자기 풀이 죽어 심드렁해지더니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발을 쭉 뻗고 앉았다. 그때야 정엔 헛살았다는 어머니의 푸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어머닌 가까운 개인병원에 도착해서야 눈물을 멈췄다. 젊고 잘생긴 의사가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지만 오동네 여산 아픈 곳을 말하지 않았다. 의사는 대충 진찰을 해보고 나서는 별 이상 없다면서 사흘 정도 입원을 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했다. 오동네 여산 한사코 집에 돌아가겠다 한 것을 정혜가 억지를 쓰다시피 하여 입원을 시켰다. 병원에 입원한 오동네 여산 환자복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지도 않았다. 침대 모서리에 대나무처럼 서서 넋이 나간 듯 창밖만 바라보았다. 유리창에서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멀리 푸른 대숲이 보였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숲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대나무 숲속 어딘가에 노랑 점퍼가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눈이 시리도록 대숲을 바라보고 있자니 다시 울먹울먹 눈물이 솟구치려고 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못 들은 척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붙잡고 억지로 투피스를 벗기려고 하자 사금팔이 깨지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질렀다. 놀란 간호사가 주춤 물러섰다.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것을 포기한 듯 병실에서 나갔다. 오동네 여사는 창 옆에 바짝 붙어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고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서 있기만 했다. 잔뜩 화가 난 것도 같고 또 어찌 보면 자신을 추스를 수 없을 만큼 깊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 자신도 그즈음 자신의 심사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잘못 살아온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로 슬프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다. 인생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죽도록 누구인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싶었다. 남편에게 구박이나 받고 남자 때문에 모멸을 느끼지 않으며 꼿꼿하게 살고 싶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도 않았다. 오동네 여사는 해가 설핏하게 기울고 정혜가 공방에서 돌아와서야 환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을 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침대에 눕더니 이내 스르르 잠들고 말았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오자 잠에서 깬 그녀는 침대에 일어나서 우두커니 앉아서 보조 침대에 몸을 웅크리게 불안하게 잠들어 있는 정혜를 내려다보았다. 잠든 정혜의 모습이 왜소하고 측은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다. 이혼 후 자식들마저 미국으로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는 딸이 애틋하면서도 당당해 보였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날 정혜는 사랑하는 사이로 결혼할 남자라면서 사위를 소개시켜 주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에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청년이었다. 오동네 여산 남자 집안이 부자인데다가 그가 너무 잘생기게 마음에 걸렸다. 돈 많고 잘생긴 남자치고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뜻 결혼을 생각해주고 싶지가 않아 망설였다. 딸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랐다. 정혜는 죽어도 그 남자와 헤어질 수 없다고 했고 결국 그의 가을에 결혼을 했다. 오동네 여사가 우려했던 대로 사위는 끝내 외도를 했고 딸은 배신의 상처를 아는 채 이혼을 하고 말았다. 신뢰와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의 상처도 오래갔다. 한때 오동네 여사는 이혼한 정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속이 편치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배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딸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다. 사랑의 상처를 갖고 있는 본인은 비록 고통스럽겠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사랑의 상처가 아름다울 수도 있기 때문일까?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을 것 아닌가? 오동네 여사는 그런 상처마저도 부러운 것이다. 오동네 여사는 딸이 깨지 않게 조심하면서 환자복을 벗고 투피스로 갈아입었다. 살금살금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에 서자 상큼한 새벽 공기가 온몸을 휘감아왔다. 잠을 잘 자서 그런지 설레도록 기분이 좋았다. 그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세수를 한 다음 딸의 방 화장대 앞에 앉아 서둘러 화장을 했다. 이날은 파운데이션을 주름이 있는 곳에만 얇게 바르고 눈썹도 아이섀도우 봉에 짙은 갈색을 묻혀 언얼도처럼 휘음하게 모양을 잡은 다음에 연필로 가볍게 그렸다. 화장을 끝내고 밖으로 나오자 어느덧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그년 행여 정혜와 마주칠까 봐 서둘러 집을 나섰다.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넜다. 천변시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무엇인가 바람처럼 희끗 눈앞을 스치는 게 있었다. 손등으로 눈을 비비고 보니 천변길로 노랑 점퍼에 쥐색 바지 차림의 남자가 깊은 생각에 잠기듯 아주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이 가물가물 보였다. 오동네 여사는 있는 힘을 다해 숨이 턱에 차도록 천변길을 향해 뛰어갔다. 그러나 모퉁이를 꺾어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휑한 도로에 회오리 바람만 흙먼지를 부옇게 허공으로 말아 올렸다. 그년 멈추지 않고 천변길을 계속 뛰었다. 대바람 소리가 쏴, 쏴, 쏴 파도처럼 가름 속으로 밀려갔다. 노랑 점퍼가 관방제 벤치에 앉아서 청청한 대숲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네, 여러분 대바람 소리 열연해 주신 세 분 배우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생오지 뜸부기라는 소설집에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생오지 뜸부기는 자연의 소리가 옴실하게 살아있는 건강한 생명의 공간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앞으로도 나는 문명의 고속 변화 속에서 사라져간 옛것의 원형을 복원하고 생명이 갖고 있는 본디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작업을 계속할 생각이다. 네, 이렇게 문순태 작가님이 쓰고 계신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바로 그 소리 풍경입니다. 원래 이 소리 풍경이라는 게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영어 어떤 개념어에서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대바람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것을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이 대나무 숲을 또 상상하셨을 텐데요. 또 뭐 이런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해서 또 온라인으로 방송이 될 예정인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들께는 또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의 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 또 밖에서 차가 빵빵거렸던 소리, 뭐 핸드폰 소리가 잠깐 들렸던 그런 모든 소리들이 또 합쳐져서 이 무대의 어떤 분위기를 그 모습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소리 풍경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또 이 낭독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네,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저도 옆에서 듣는데 예, 정말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정말 살아 있는 것처럼 예, 제 머릿속에서 그려지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고생해주신 배우분들과 짧은 인터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배우님, 또 이영숙 배우님, 최영미 배우님이신데요. 예, 먼저 각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승일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배우 최승일입니다. 네, 이영숙 배우님. 안녕하세요. 이영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미 배우님. 안녕하세요. 최영미입니다. 네, 이 녹음실에서 보통 저희가 녹음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나주에 내려와서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최승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소리, 라디오 명작극장 또 예전에 공연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녹음실에서 녹음할 때랑 이렇게 또 현장에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공연을 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녹음실이 대학로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요. 그 쿰쿰한 그 곰팡이 냄새보다는 멀리 나주 아주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음식 맛있고 느낌 아주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니까. 네. 저희가 다 도착해서 이 나주 곰탕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따가 또 홍어 예, 뒤풀이해서 먹지 않을까 합니다. 이영숙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나주와 또 연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예, 말씀을 해주시죠. 나주는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 원래 황해도 오셨는데 6.25 때 이제 내려오셔서 그리고 여기에서 사시고 어머님은 이제 목포세요. 그래서 이제 잘 알고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직접 내려온 거는 정말로 한 50이 돼서야 이렇게 오게 돼서 나주곰탕을 이제야 먹어본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서울에 계신데 갑자기 울컥 예, 마음이 많이 아렸습니다. 아까 곰탕 먹는데 그래서 뭘 좀 싸가지고 가서 아버님께 드릴까.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영미 배우님 혹시 나주에 내려오신 적 있으셨나요? 네, 처음이신지요? 저도 처음인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과 관객들하고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배우분들이 나와서 사실 이 낭독을 한다는 게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텍스트를 보고 계시고 또 앞에서 텍스트를 읽으시는 거지만 동시에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뭔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무대에서 정말 몸짓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만큼이나 또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하게 네, 연기해 주신 것 제가 관객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대바람 소리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해요. 예, 최승일 배우님 어떠셨나요? 이 작품 읽으시고. 말씀처럼 일단 대바람 소리가 귀에 막 들려. 바로 이제 옆이 담양이잖아요. 아직 담양은 못 가봤는데 그 귓가에 대바람 소리가 싹싹 들려오는 게 꼭 한번 가는 길에 담양 들렸다 가봐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영숙 배우님 어떠셨나요? 저는 문수태 작가님을 만나게 된 거가 너무 영광이고 더 늦지 않게 만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아팠어요. 처음 읽으면서 좀 울컥울컥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좀 많이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많이 담겨 있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연출님은 굉장히 조금 아주 스쳐 보듯이 밝고 경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거 충분히 알겠어요 어떤 건지. 근데 그 무거움이 먼저 막 오니까 조금은 이렇게 경쾌하게 읽어 나가기가 조금 저는 어려웠었는데 어쨌든 최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예 어쨌든 나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오동예라는 역할 그리고 그 작가님이 그려주신 그 오동예라는 어떤 그 사람 그거가 이만큼
와버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영숙 배우님께서 아무래도 이 주인공인 오동래 여사의 역할을 맡으시다 보니까 오동래 여사가 삶의 어떤 질곡들을 정말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또 감정적으로 북받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최영미 배우님, 네, 답변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정혜의 역할 연기하셨잖아요. 오동래 여사의 딸. 만약 최영미 배우님이 진짜로 어머님께서 정말 그런 어떤 노랑 점퍼의 남자를 마음속에 두고 있다. 자식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 떠올랐는데 저희 어머니도 홀 어머니거든요. 예. 근데 혼자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엄마가 꼭 남자가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도 재혼을 하자. 제가 만약 오동네 딸이었으면 예. 노란 점퍼를 만나서 저랑도 대화도 하고 빨리 엄마랑 빨리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예, 그것이 진정한 효도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오늘 세 분 배우께서 대바람 소리 열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또 돌아가셔서 이렇게 라디오 명작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좋은 작품들 배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또 연기를 하니까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색과 또 연출을 해주신 박정석 선생님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라디오 명작극장은 이렇게 끝을 맺고요. 이제 2부 문장의 소리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초대 손님으로 나이덕 시인과 이규호 작가 그리고 노래를 해주실 하림 씨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은 기대 그리고 환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흐르고 하루를 따라 흐르면 마음에 시 한 줄 꽃처럼 살며시 피어날 거야. 노래가 되어줄 거야. 당신을 안아주겠지. 그러니 귀 기울여봐. 문장의 소리.